최근 몇 년 정도 제가 사건을 진행할 때 이제 바로바로 사건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더라고요. 다들 이제 보시는 분들 누구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살면서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그만큼 그리워하고 외로워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상은 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사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지 이 말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자녀의 외로움을 그렇게 무시하고 방치하고 마지막엔 그렇게 큰 아픔과 충격을 줄 수 있는 걸까? 이건 너무나도 정말 뭐 화가 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비극적인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끔찍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비극적이다. 그리고 너무 슬프다. 아무튼 다들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은 사건일 것 같은데요.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1년 2월 서울시 용산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2월 12일 오후 9시 46분경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1층 가정집에서 당시 20살이었던 이양이 남자친구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한참 짐을 싸고 있는데 우연히 텔레비전 옆에 항상 있었던, 그러니까 방 한쪽 구석에 있었던 밀봉된 종이 상자가 눈에 들어와요. 이 상자는 가로 세로 약 70cm, 높이는 1m 가량의 꽤 큰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 물건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상자를 나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남자친구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같이 들어도 상자가 왜 이러지 싶을 만큼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두 사람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양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집에 뭔가 특별히 무게가 나갈 만한 물건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 상자도 평소에 그냥 오며 가며 봤던 물건이긴 하지만 그냥 아빠 물건이겠거니 생각을 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열어보려는 시도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양과 남자친구는 이 상자를 열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져요. 상자가 겹겹이 이제 비닐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걸 한 겹씩 뜯어낼수록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너무나도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갈수록 이 악취가 심해지니까 결국 이양이 이제 집주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집주인이 이양의 집으로 와서 이양과 함께 박스를 살펴봅니다. 아직까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집주인은 일단 이양의 아버지인 이 씨에게 바로 전화를 겁니다. 이양이 원래 이 집에서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아빠 혼자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따로 생활을 했었대요.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요. 이양의 아빠가 전화를 받습니다. 물어봐요. 지금 딸이 이삿짐을 싸다가 이상한 상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이거 뭐냐? 근데 여기서 이 씨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고 얼버무리는 듯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다시 몇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더 이상 이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집주인과 이 양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출동한 경찰이 이제 와서 이 밀봉된 상자를 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번 싸놓은 게 아니라 김장용 비닐, 은박지까지 10겹 이상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다 벗겨낸 순간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게 발견됩니다. 상자 속에서 나온 건 반미라 상태의 시신이었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알 수 없는 시신이 상자 안에 거의 구겨 넣어진 상태로 발견이 됐던 거예요. 시신은 여성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10겹 비닐로 쌓여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진공 상태 유지가 잘 됐는지 부패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던 거죠. 대체 어떤 연유로 이 상자 속에 시신이 담기게 된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신의 상태를 살펴봤을 때 뭔가 심각한 사건이 있긴 했구나. 이 사람이 뭔가 공격을 받았구나. 라는 판단은 가능했어요. 시신의 얼굴 그리고 목 주변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시신일까요? 이양에게 있어서 그 상자는 늘 우리 집에 있었지만 뭐 내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도 잘 모르는 짐 그냥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시신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이 엄청났겠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을 국과수로 인계해서 부검을 의뢰했고요. 며칠 뒤에 부검 결과가 나와요. 일단 사인은 경부자창에 의한 동맥 파열이었습니다. 목 안쪽에서 경동맥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흔적은 있었지만 출혈은 크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됐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유전자 감식도 했겠죠.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제3자인 제가 느끼는 충격감도 엄청난데 이 양은 이 결과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싶더라고요. 시신의 정체가 이 양의 친어머니 윤 씨였습니다. 이 양의 말에 따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를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엄마랑 언제 헤어졌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어요. 얼굴까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식도 못할 시기에 엄마가 바로 옆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 살면서 나는 엄마가 어디 있을까? 아빠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감당이 될까요? 경찰은 즉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죠. 의미 있는 진술이 있었어요. 아이의 기억인데요. 언젠가 아빠가 이 상자에 테이프를 막 둘러서 밀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이 상자를 뭐 열거나 밖에 버리지 않고 집안에 두면서 이 큰 걸 밀봉을 막 했다는 거는 그 상자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의미겠죠. 경찰의 추측으로도 이 사건은 외부인 소행으로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신이 집 안에 유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 범인일 가능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이 양의 아버지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요.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이 지난 14일 밤에 경찰이 이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집 주소를 확보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이미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통화 기록을 조사를 했는데 이미 부천 쪽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이 씨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부천의 지인 집에 은신하고 있던 이 씨를 빠르게 검거합니다. 사실 본인이 그 상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아, 이제 다 드러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도 이 씨는 모든 걸 체념했다는 듯이 특별한 저항도 없이 순순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내를 살해한 게 맞다고 자백해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시신을 그렇게 처리해서 집에다 둔 거냐 물어봤더니 아내와 딸에게 미안했대요. 그래서 영원히 시신을 보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죠.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내와 이사 문제로 크게 싸웠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밝혀요. 정말 충격적인 건 아내를 살해한 게 몇 개월 전, 며칠 전이 아니에요. 1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1999년에 아내를 살해하고 그 집에 시신을 유기한 채 계속 살아왔던 거죠. 심지어 딸과 그 집에 함께 살았어요. 그때 당시면 이 양이 되게 어렸어요. 7살, 8살이거든요. 앞에서는 뭐 제가 기억하기 힘들 정도의 어린 나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 7살, 8살 정도면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충분히 느끼고 또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만한 또 그리워할 만한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딸을 속이고 집에 엄마의 시신을 방치했다는 게 이건 사람이 아니죠. 악마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씨가 조사 과정에서 밝혔던 직접 밝힌 그 내용을 바탕으로 1999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사망한 피해자가 아닌 범인의 진술 위주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진술에 의존한 내용이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1999년 6월 19일 오후 11시경이었어요.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에 있었던 이 씨의 집에서 이 씨와 당시 38세였던 아내 윤 씨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이사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날이 밝으면 그 다음 날에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 단칸방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내는 이사를 하기 싫었거든요. 그동안 돈이 별로 없어서 경제적 문제가 좀 있어서 이사를 수없이 다니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 동네에서 겨우 이제 익숙해졌는데 여기를 지금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사실 집도 더 좁은 집으로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 씨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말에 아내는 지금도 좁은데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어떻게 가냐. 절대 가기 싫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해요. 이 싸움은 더 격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 씨는 아내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뭐 이게 사실이라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좁아진 거잖아요.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 탓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걸로 보여요. 실제로 이제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일용직 근로를 전전하고 있는데 아내가 했던 그런 말들을 듣고 자신이 순간적으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건너가서 흉기를 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보고 놀란 아내를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아내 윤 씨를 살해한 이 씨는 시신을 눈앞에 두고 비로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1m 높이의 커다란 종이 상자를 가져와서 윤 씨의 시신을 담고 비닐로 겹겹이 밀봉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12년간 윤 씨는 그 상자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이후에 했던 이 씨의 태어나고도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싸우고 아내를 죽였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아내의 시신이 들어있는 상자를 이삿짐인 것처럼 위장해서 새로 살 집으로 옮긴 거죠. 이웃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아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그렇게 이 씨는 아내의 시신이 들어있는 상자를 3평 남짓한 단칸방의 TV 옆에 12년 동안이나 보관을 했어요. 비닐 10겹에 은박지 소재 보온용 포장지로 겹겹이 감쌌고요. 악취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정말 틈틈이 실리콘으로 다 꼼꼼하게 밀봉을 합니다. 그러면서 딸한테는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뜯어보면 안 돼. 잘 보관해. 아주 신신당부를 했대요. 딸은 또 아빠의 말이니까 그대로 듣고 12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꼼꼼하게 밀봉을 했으면 그 3평짜리 단칸방에서 아무도 이걸 눈치채거나 의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약간의 냄새는 날 수 있었겠지만요. 그렇게 상자는 늘 곁에 함께 있으면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저는 계속 아이 생각만 나요. 그 집에서 살아갔을 12년의 시간들을 제가 돌이켜서 상상을 해보면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빠는 TV 옆에 또 시신을 두고 그걸 숨긴 채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면서 웃고 자고 있을 거잖아요. 후암동으로 이사를 온 뒤에 이 씨는 3년간 딸과 함께 살면서 계속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고 뭐 어쩔 땐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아예 집을 나가서 전국을 떠돌면서 막노동 뭐 이런 단기 일자리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찾아와서 20만 원 남짓한 월세비를 지불했어요. 이것 말고는 어린 딸에게 그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도 없이 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에 이양이 2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 그 나이, 그 시기 동안에는 아무런 케어도 받지 못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냥 자식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되게 화가 났던 게 본인이 전국을 떠돌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식한테는 하나도 가지 않았다는 거죠. 혼자 남겨져 있을 자신의 딸에게는 쓰지 않고 이게 월세로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죽인,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의 시신을 보관하는 어떤 창고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 집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집 월세가 아니라, 딸이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아니라 나의 범행을 은닉해주는 창고의 임대료가 아니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집이 진짜 내 딸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이를 돌보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로 접어들게 된 이양은 편의점 알바 등을 하면서 혼자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해요. 그 좁은 집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나중엔 이 씨가 월세도 안 보냈나 봐요. 이제 혼자서 먹고 사는 일을 감당하던 이양이 급기야 이 월세도 내지 못해서 이사를 결정하게 됐던 거죠. 지금보다 더 싸고 더 안 좋은 집으로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함께 2011년 2월 12일 이삿짐을 나르려고 문제의 상자를 옮기던 도중에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던 거예요. 그럼 이 씨는 뭘 하고 있었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지인이 운영하는 건강음료 회사에서
사무직 업무를 맡았고요. 월 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숙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요. 뭐 딸이 성장하면서 단칸방이 너무 좁으니까 밖에 나와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믿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 씨는 구속 기소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에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포장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점과 나중에 알게 된 딸, 그리고 보도를 접한 지인 등의 심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인 10년에서 13년 내에서 형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후에 이 씨가 항소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결국 이 씨에게는 최종 징역 10년이 확정됩니다. 다툼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반성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참작을 해줬을 겁니다. 이 씨 부녀하고 한 건물에 살고 있었던 이웃이 이 씨를 되게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짓을 했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월세를 자주 밀리긴 했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집에 찾아오지 못하는 마음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전 이분이 너무 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월세 때문이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내가 아빠로서 자식한테 책임을 다하고 싶진 않고 또 내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서 또 그걸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아이를 그 집에 방치해 놓고 본인은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이 아이가 돈을 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알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월세도 그냥 그 아이가 내게끔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상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윤 씨가 살해되고 12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행방불명이 된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리고 이양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겠죠. 근데 윤 씨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은 걸까? 실제로 윤 씨에 대한 뭐 가출 신고나 실종 신고 이런 것들이 단 한 차례도 접수되지 않았었거든요. 윤 씨도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12년이라는 시간이면 사이가 뭐 안 좋았고 그렇다고 해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소식에 의해서.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면 얼마나 동떨어진 관계라고 해야 설명이 될까? 이것도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참 이상한 점이 많아요.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또 계속 이제 주민등록상에는 실존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통계청에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모노프라인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자가 실거주를 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조사가 철저하게 수행되지 않았던 건지 이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근데 이게 자료마다 다르지만 김 씨가 이 집에 후안동에 이사를 와서 전입 신고를 안 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은 걸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의문이 되게 많이 남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안은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이양이겠죠. 물론 지금은 시간이 뭐 13년 정도 많이 흘렀지만 우리 되게 어린 시절에 겪은 충격적인 일들 하나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잊고 산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직간접적으로 나의 행동, 나의 사고,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내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이게 불쑥불쑥 올라와서 어른이 돼서도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아빠로부터 방치되었다는 좌절, 배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큰 충격까지. 이 양이 감당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데 정말 진심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과거의 아픔들이 조금씩 잊혀지고 치유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